미국이 무기가 필요한데 자국에서 못 만들고, 군함이 필요한데 자국에서 못 만들고, AI 반도체를 돌릴 전력을 공급할 LNG선도 자국에서 못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 전화를 받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은 반도체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한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반도체 사이클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이상 이어질 구조적 전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왜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됐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봐야 합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세계는 효율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유무역,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미국은 설계하고 금융과 서비스를 담당하면서 마진 높은 역할만 했고, 만드는 일은 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에 아웃소싱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효율적인 체제에 균열이 두 번 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중국이 셧다운되자 마스크가 없어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로 약국에서 배급받아야 했습니다. 세계 공장이 하나라면 그 공장이 멈추는 순간 전 세계가 함께 멈춘다는 걸 배운 겁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유럽이 30년 동안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했다가 파이프라인이 끊기면서 에너지 위기를 겪었습니다. 단일 공급원에 의존하는 리스크가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효율에서 안보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재고 관리가 아니라 전략적 비축, 글로벌 밸류체인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공급망 재편, 이게 신냉전 시대입니다. 1945년부터 1991년까지 46년을 이어간 미소 냉전을 공부해보면 지금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때도 4가지 레이스가 있었습니다. 군비 경쟁, 기술 경쟁, 에너지 경쟁, 화폐 경쟁. 지금 미중 패권 전쟁도 똑같이 이 4개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레이스에서 미국은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팔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 레이스에서 트럼프는 그린란드, 파나마, 호르무즈 해협 주변 국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반도 분단이 냉전의 산물이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도 신냉전의 완충지대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인가?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 미국과 유럽은 방위산업을 통폐합했습니다. 전쟁이 없었으니 공장을 줄이고 생산 설비를 없앴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무기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았더니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1971년부터 55년 동안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국방 기술을 쌓았습니다. K-브 자주포, 천궁2 지대공 미사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천궁2는 실전 명중률 96%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방산 투자자들을 쫓아 처음엔 한국 방산을 몰랐습니다. 주한미군 덕에 겨우 버티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2022년 이후 동유럽, 중동을 거쳐 이제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에도 수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될 때 기업의 가치도 레벨업됩니다. 조선도 봐야 합니다. 미국의 조선 경쟁력은 전 세계 시장의 0.2%입니다. 사실상 배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함 430척, 미국은 320척. 이 120척 차이를 메우려면 1년에 10척씩 만들어도 1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미국이 유럽에 LNG를 수출하려면 LNG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 LNG선도 한국이 만들어야 합니다. 반도체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필수입니다. 엔비디아 GPU 하나에 HBM이 들어가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HBM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기업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35년 동안 만드는 일을 중국에 아웃소싱했더니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나라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중국과 싸우면서 배터리, 조선, 방산, 반도체를 지켜온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일 판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외국인 보유 비중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은 ETF 중심의 패시브 펀드 시대입니다. 한국 주가가 오르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비중이 자동으로 높아집니다.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15% 이하에서 20%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펀드는 비중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팔아야 합니다. 한국 주식이 좋다고 생각해도 비중 조정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매일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고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 매도는 패닉이 아니라 리밸런싱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역직구가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홍콩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돈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이루어지면 이머징 마켓 펀드가 아니라 선진국 펀드까지 한국을 편입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큰 자금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져갈 판단 기준 하나입니다. 이번 흐름은 사이클이 아닙니다. 1999년 Y2K 때 IT 장비를 엄청나게 교체하고 2000년에 급락이 왔지만 이후 30년 동안 디지털 전환이 이어졌습니다. 급락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이 경쟁을 멈추지 않는 한 한국 제조업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표 3가지입니다. 첫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 이것이 확정되면 새로운 글로벌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옵니다. 둘째, 방산과 조선의 수주 잔량. 지금 방산 수주 잔량은 5에서 6년치입니다. 수주가 쌓이는 동안 실적 성장은 이어집니다. 셋째, 미중 AI 투자 지속 여부. 두 나라가 경쟁을 멈추지 않으면 공급망 핵심에 있는 한국 기업의 수요는 꺾이지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 PBR은 7배 수준입니다. 미국, 일본은 20배 이상입니다. 이 격차가 좁혀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 매일 변동성이 크고 뉴스는 불안하고 외국인은 판다고 하고 그 소음 속에서도 방향을 잡으려는 여러분에게 오늘 내용이 작은 나침반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스탠업캣 경제였습니다.